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간과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악녀, 국가의 지배 질서와 지배 윤리를 정면으로 반항했던 여성인 거예요. 조선왕조를 뒤흔든 굉장히 유명한 여성들이 많지만 그 정도였다는 건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이 완전히 정신 나간 여성이야. 그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버림받고 쫓겨나고 사약까지 받아 마셨을까? 되게 전 진지해요. 보시고 제 생각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이번 주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악녀, 지탄받는 여성, 과연 맞는가? 사실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했었던 것 같아요. 시대는 21세기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 얘기를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행동하는구나, 이거에 제가 좀 놀랐어요. 역사는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죠. 많이 생각해보고 숙고해보고 토론해봐야 될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패비윤 씨 들어보셨죠? 연산군 편에 잠깐 등장했었던 그녀가 패비가 되고 패서인이 됩니다. 그때 궁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3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남편이었던 성종에 의해서 사약을 마시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여성이 딱 찍혀서 5년 내에 버림받고 쫓겨나고 사약까지 받아 마셨을까? 그녀는 중전이 될 수 없었던 위치에서 중전이 된 다음에 집안 왕실 어르신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 인정을 받다가 교만해지면서 행동이 방자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 어르신들과 성종이 함께 분노를 해서 그녀를 쫓아냅니다. 이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은 패비윤 씨가 열받아서 스크래치를 냈다. 실록을 보다 보면 거의 신하들을 막 설득하거든요. 성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완전히 정신 나간 여성이야. 그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당시 유교 윤리상 왕에게 그런 해를 가했다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대부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다 그렇게 써 있었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검토하던 중에 약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남편의 신체에 몹쓸 짓 했던 것도 맞고 중간에 막 이상한 짓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전체 흐름을 왕의 입장이나 왕실 어른의 입장이 아니라 패비윤 씨의 입장에서 쭉 흘러가서 본다라면 되게 당연한 거고, 제가 감히 말하건대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상처에 의한 심리적 붕괴에 의한 이상행동,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 이 맥락이 너무나 정확해요. 근데 그녀가 건방져지기 시작했다라고 비판을 받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남편이 후궁을 총애할 때부터입니다. 후궁한테 폭 빠져버리기 시작을 해요. 가장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후궁과 동침하는 자리에 직접 가서 문을 확 열어요. 계속 찌려봐요. 그리고 문을 확 닫고 갔어요. 이 성종이 막 얘기하거든요. 거의 미쳤다 얘. 이게 감히 나한테 할 수 있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종의 별명이 뭐냐면 낮에는 요순이요, 밤에는 걸주다. 이게 별명이에요. 낮에는 요순이요는 중국의 전설적인 훌륭한 제왕인 요임금과 순임금을 닮아서 통치를 잘했고, 밤에 걸주란 말은 중국의 전설적인 나라를 망친 군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을 엄청 밝혔다. 낮에 열심히 정무를 보고 밤에 쾌락을 탐지했다라는 것을 신하들이나 당시 세계관으로 보기엔 뭐 그랬나 보다예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 낮에 정보를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밤에 나한테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둘의 사적 관계의 문제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럼 참고 왔잖아요. 그렇죠? 조금 오늘 우리의 시각과 입장에서 가만히 좀 살펴보면 바람을 피는 행동을 봤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가 나는 행동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들고 일어나서 들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터져 나온 것만으로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논리로 도달하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잔혹한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왕실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안 그러다가 중전이 되고 나니까 저런 행동을 보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참다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고된 것들에 대한 표현이 얼굴에 드러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조선 왕조에서 후덕한 여인으로 평가받는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냐면 내명부의 관리를 잘한 여성들이에요.
내명부의 관리를 잘했다는 건 뭐냐면 후궁이 들어오면 후궁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투기가 없다라는 게 뭐예요? 왕이 이후궁하고 지내든 정후궁하고 지내든 넉넉하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람을 칭찬했다는 얘기예요. 효라는 기준, 시어머니라는 기준, 남성이라는 기준으로 사역으로 몰아도 타당하다라고 바라봤던 사회라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그걸 그대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적어도 저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양반댁 교수인데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연애를 했어요. 원래 결혼했었죠. 남편이 되게 무관심했었어요. 결국 반소방 맞듯이 이렇게 별것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여종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종이 먼저 남자를 꼬셔서 데리고 오거나 여종과 친하게 지내면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돌아다니면서 남성을 꼬시기도 했었어요. 되게 잘 나가던 그 고관대작의 자녀나 이런 사람들과도 가리지 않고 사귀어요. 파격적인 게 뭐냐? 잡혔죠. 체포가 됐었어요. 기강을 물러나게 했다. 저작거리에 해서 모두가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목을 졸라 죽여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성종 때예요. 성종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참 아이러니해요. 조선의 문물을 완성지은 사람이라고 배워요. 보통 어느 나라든지 문물을 완성시킨 왕을 성종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좀 좋게 배우는데 이때가 유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완비시켜가는 과정이었었는데, 쉽게 말하면 국가의 지배 질서와 지배 윤리를 정면으로 반항했던 여성인 거예요. 성종 입장에선 어우동을 제거하는 걸 통해서 반면교사 삼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뭐 그렇다 칩시다. 시대를 이해한다고 하면 성이라는 것도 역사 속에서 상대적인 특징을 띠기 때문에 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인가는 사실 시대적인 차이를 보여요. 그런 관점을 본다면 성종이 어우동에 대해서 저런 처벌을 할 수 있다?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어우동과 어울렸었던 수많은 남정네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어울렸던 사람들이 완전 엘리트들이 한둘이 아니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다 무죄 방면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법적인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유교 경전을 보면 남성들에게 혹독한 도덕적 의무를 부과시켜요. 도덕적인 성인 군자가 돼야 되는 것이 유교사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동등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교적인 이상이 아니라 남성적 기득권에 의한 아주 모순적인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희빈이라는 건 이제 관직이고요. 내명부의 관직인 거고, 실제로 장옥정이라는 이름이고, 실록에 유일하게 그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이 외모 평가가 돼 있는 유일한 여성이에요. 조선왕조를 뒤흔든 굉장히 유명한 여성들이 많지만 그 정도였다라는 건 장옥정이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숙종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정말 머릿속에 딱 하나만 있는 사람이에요. 왕권 강화. 숙종은 3차례에 걸쳐서 환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서인 남인 이래가지고 권력 쟁탈전이 보통이 아니었었어요. 본인이 왕이 딱 됐었을 때 남인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이때 남인의 영수였었던 허적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집에 큰 잔치가 있어서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 국가의 재상이 큰 집에 잔치가 있으니까 좋아하면서 용봉차일, 유악이라고 그래서 비가 와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천막을 배려를 해줘요. 관리인이 가서 봤더니 이미 허락도 안 받고 허적이 가져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 기분 나쁘죠. 한 방에 숙청을 시켜버려요. 남인에게서부터 서인에게 권력을 주면서 본인의 위상을 확 올리게 되는 거죠. 드디어 서인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때 장옥정이란 궁녀와 사랑에 빠져요. 숙종이 정말 열광적으로 빠져들어요. 그러다가 덜커덕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첫 번째 중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중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현왕후예요. 인현왕후는 끝내 임신을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 배경에 뭐가 있냐? 인현왕후는 서인 측 인사예요. 서인 측에서 중전으로 이렇게 앉힌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옥정이라는 근본 없는 여성한테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이 세자가 된다는 건 서인들 입장에선 용납하기 힘든 얘기였던 거예요. 강경하게 반대를 막 해요. 근데 숙종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라고요? 그걸 거꾸로 찍어 눌러서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환국이 일어나죠. 그래? 니들이 나한테 지금 덤비는 거야? 단숨에 서인을 다 제거시켜버려요. 그리고 남인을 등용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옥정은 남인 측에서 추천한 여성이 아니에요. 그냥 궁녀 출신이고 인현왕후가 옆에 있고 인현왕후가 직간접적으로 견제하죠. 그러니까 장옥정 입장에선 남인과 친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가요. 어느 날 숙종이 문득 궁궐내를 걷고 있는데 불 하나 켜있고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너 지금 뭐하냐? 물어봤더니 인현왕후를 기린다라는 거예요.
숙빈철 씨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연왕후 얘기를 꺼낸다는 건 사실 되게 위험한 발언인 거죠. 숙빈철 씨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숙종이 가책을 느꼈고 은근히 사랑을 보내보니까 사가 유폐가 된 상태에서 마당에 풀도 하나도 깎지도 않고 소복만 입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이 막 죄책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후회가 되잖아요, 숙종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죠? 다시 인연왕후를 데려오는 거예요. 남인을 대거 숙청을 하면서 권력을 또 한 번 서인으로 바꿔버리고 다시 중진의 자리에서 장희빈을 강등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장국중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항하기 시작하겠죠. 인연왕후를 향한 저주에 구술한다라든지 인연왕한테 바늘을 막 꼽는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쭉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유교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그래서 결국 장국정은 사약을 먹고 죽었어요. 장희빈의 행동이라는 건 활달했다라는 거, 적극적이었다라는 거,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 인연왕후를 몇 번 저주했다는 거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사건은 국왕의 정치적 권력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여성들의 놀이기를 썼다는 거죠. 매듭 짓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차분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역사는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어떤 이슈에 많이 관심이 있다면 과거의 역사 재료를 갖고 와서 오늘 우리의 사고를 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도구로도 쓸 수 있다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악녀는 악녀일까? 한번 고민을 여러분들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